방사선을 측정하는 이유는 방사선의 해로움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이 에너지, 인체에 전달된 에너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체에 전달된 에너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전달된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인체 내부에 방사선 측정기 혹은 검출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사람 바로 앞에 있는 표면, 이 앞에서 에너지를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 바로 앞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이 인간 바로 앞 공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했는지 구한 다음에 이제 인간에게 방사선 들어올 때와 공기한테 방사선 들어올 때 좀 다를 테니 그 차이를 보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사람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측정해 보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전자공학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사선의 정의 자체가 공기를 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전리의 의미, 모든 방사선은 전리를 시킵니다. 이 전리의 의미가 공기에 방사선이 들어가면 중간 과정은 모르겠지만 전자가 나옵니다. 이게 전리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개수만 세면은 적어도 이 방사선의 에너지, 방사선의 양과 비례한 그 전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테니 이 전자의 개수를 세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이래서 방사선과 관련된 모든 측정 관련된 부분은 다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전자 자체의 개수를 세는 건 어려우니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이용해서 전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방사선의 전자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전압, 전류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 전자의 개수 혹은 전자의 흐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를 측정해서 이 전자의 흐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하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일단 이건 한쪽에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는 원리와 관련해 가지고 원리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 공기가 흡수한 방사선의 개수를 센다. 어떻게 세느냐? 이 공기 중에 만들어진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전자의 개수를 센다 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조사설량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설량의 정의는 공기 1kg에 생성된 이온쌍의 한쪽 전하량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게 뭔지 살펴보면은 공기가 있을 때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류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것이고, 원래 중성이었던 공기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게 될 겁니다. 자, 조사설량의 정의가 이렇게 생성된 이온쌍, 즉 이 플러스인 공기 분자와 마이너스인 전자, 이 두 개를
이온 쌍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온 쌍의 한쪽 전하량, 즉 이 플러스의 전하량을 측정해도 조사설량, 이 마이너스 부분의 전하량을 측정해도 조사설량입니다. 즉 이 둘 중 어느 걸 측정해도 좋지만, 이 인간의 기술상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공기 분자를 측정하는 것보다 전자를 측정하는 게 쉽기 때문에 조사설량의 정의는 이온쌍의 한쪽 전하량이지만 실제 실측할 때는 전자만 측정을 합니다. 어쨌든 정의는 공기 1kg 내 생성된 이온쌍의 한쪽 전하량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사설량의 단위는 1kg당 생성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에 무게 단위인 킬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 전하량을 측정한 거기 때문에 분자에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이 들어갑니다. 원래 SI 단위는 이 조사설량의 단위가 이렇게 1kg당 1쿨롱이 들어간 걸 조사설량 SI 단위이고, SI 단위는 이렇게 X로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다른 분야, 방사선 분야에서 다른 건 다 SI 단위를 쓰는데 아직도 기존 단위를 쓰는 게 이 조사설량 렌트겐입니다. 자, 렌트겐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좀 값이 지저분하게 2.58 곱하기 10의 -4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이 렌트겐 단위가 그 SI 단위보다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의 일방적으로 이 렌트겐 단위만 쓰이기 때문에 이 조사설량의 정의, 그리고 조사설량의 단위인 렌트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사설량의 정의가 단위 무게당 생성된 전하량 이었다면 당연히 조사설량율은 여기에 시간 개념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이 1kg당 쿨롱, 1kg당 쿨롱의 단위 시간인 초만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조사설량률의 정의 자체가 아예 공기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공기에 의해서 이 전리가 될 때만 조사설량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기체나 다른 물질은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사설량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알고 있고, 여기에서 입자 플루언스율과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계산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조사설량률을 계산하는 경우와, 아니면 실제 실측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 전리함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개수를 세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계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직접 전리함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이온쌍의 개수,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를 직접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단히 환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입자 플루언스율, 에너지 플루언스율까지 온다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계산하는 또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더 복잡한 방사능부터 시작해서 조사설량률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사능을 알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있다면은 1초에 몇 개의 방사선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거리를 알고 있다면은 입자 플루언스율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단위 면적, 이걸 9로 가정한 이 9의 표면적분의 방사선의 개수, 이걸 계산하면 입자 플루언스율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에너지만 곱해주면은 에너지 플루언스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계산해서 알고 있을 때 이 에너지 플루언스율, 즉 1cm 1cm 면적당 1초에 얼마의 에너지가 지나가는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공기가 얼마나 이걸 흡수할 수 있나 라는 데이터를 이미 실험을 통해서 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곱해줘 버리면 이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이 공기를 방사선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방사선 에너지가 흡수되는가 라는 게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이고, 이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는 단순히 에너지 플루언스율에 곱해주는 것만으로 이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만 살펴보면은 에너지 플루언스율은 에너지 분모의 면적인 센티미터 제곱 분모의 시간인 초가 들어가 있고요. 뭘 곱했냐? 공기의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 얘 단위를 보면은 1g당 센티미터 제곱. 분자의 면적이 들어가 있고 분모의 무게인 g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사라져서 남는 건 1초에 공기 1g에 얼마의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는 이 단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는 1초에 1g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매부 단위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흡수된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즉 여기 방사능, 즉 방사성 물질에서 나온 방사선으로부터 입자 플루언스율과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거쳐서 이 사람 바로 앞에서 흡수된 에너지를 공기 1g당 몇 매부 라는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 이걸 가지고 생성된 이온쌍의 수를 계산할 건데, 이것도 역시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기가 있고 방사선이 들어왔습니다. 이 방사선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한 개의 전자를 전리시키는데 에너지가 5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의 방사선은 모두 공기에 흡수됐습니다. 몇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100의 에너지가 들어갔고 전자 하나를 만들 때 5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자를 20개를 만들었겠구나 라고 암산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생성된 이온쌍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즉 공기의 모든 에너지가 흡수됐다면 이렇게 전자 하나 만드는데, 즉 공기 한 개를 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알고 있다면 이 전체 흡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 100, 이 100이 여기 있네요.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 100, 얘를 공기 한 개의 전리에 필요한 에너지 5, 얘로 나눠줬다 라고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또 단위에만 집중해서 단위를 살펴보면은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는 1g당, 공기 1g당 1초의 에너지, 매부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전리 한 개, 그러니까 공기 한 개를 전리해서 전자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EV,
얘가 분모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뭐 이게 10의 6승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해보면은 얘가 사라지니까 남은 단위는 1초에 공기 1g당 단위가 없는 몇 개의 방선이 만들어졌다 라는 식으로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즉 생성된 이온쌍의 수, 생성된 공기 플러스 공기의 수 혹은 생성된 전자의 개수,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몇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는지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생성된 이온쌍을 계산한 방법인데, 사실 그냥 유명하게도 공기 한 개 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34전자볼트다 라는 것까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뭘 구했냐? 처음에 방사능을 알고 있는 어떤 방사성 핵종이 방사선이 막 나오는데, 이 방사선의 거리를 바탕으로, 방사선과 인광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이 입자 플루언수율과 에너지 플루언수율을 거쳐서 이 사람의 바로 앞에 공기가 흡수한 이 1g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나, 이 에너지를 구했고, 다시 이 위치에서 몇 개의 전자가 만들어졌는가 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선량의 단위는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이 단위 질량당 개수가 아니라 쿨롱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계산을 해야겠죠. 전자 하나가 몇 쿨롱인가, 이것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전자 한 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에 해당합니다. 얘가 전자 하나의 전자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방사능에서 시작해서 입자 플루언스, 에너지 플루언스를 거쳐서 이 인간 바로 앞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시 전자의 개수로 환산을 하고, 이 전자의 개수를 다시 전하량까지 환산을 했는데, 만약에 전리함을 이용해서 직접 측정을 했다면 이 측정 데이터는 보통 개수로 나옵니다. 계측 이론에서 배웠다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리함이 있고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전자를 만들면 이 전자가 가운데 도선에 끌려가지고 펄스를 낸다 라는 식으로 배웠을 건데, 이 전자 하나가 만든 펄스 한 개라는 개수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전리함을 쓰면 얻어진 데이터가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가 아니라 생성된 이온쌍의 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성된 전자의 개수라는 숫자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온쌍의 수를 알고 있으니, 생성된 이온쌍의 데이터를, 숫자를 알고 있으니 바로 이 숫자에다가 이 전자 한 개에 해당하는 쿨롱만 곱해주면 바로 조사 선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방사능에서 시작해서 플루언스를 거쳐서 공기가 흡수한 에너지와 이온쌍의 수, 그리고 전자를 전하량으로 환산한 방법까지 이렇게 연결된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중간에서 계산이 아니라
실측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유도하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